안녕하세요. DSRV 김준입니다. DSRV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고요. 전 세계 다양한 프로토콜들에 참여를 해서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오픈소스 엔지니어로서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무료 도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블록체인을 알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듣긴 해요. 근데 우리가 블록체인을 알아야 한다기보다 이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갈 건지 우리가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다가오는 변화에서 많은 분들이 기회를 좀 새롭게 찾으실 수도 있을 거고, 그 변화가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낯선 경험을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면에 있어서 현재 인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의 패턴이 좀 많이 바뀌어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공부해 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프로토콜이거든요. 컴퓨터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동작해보자 라고 그냥 약속한 규약인 거예요. 근데 그런 규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좀 사회적인 효과 혹은 기술적인 활용도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인프라 사업자 입장에서 블록체인은 굉장히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고, 그렇게 분산된 서버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대중들에게 자유롭게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위해서 약간의 돈을 써야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블록체인인 거죠. 일반적으로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데이터를 이제 나눠 갖고 있는 형태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적당한 데이터들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말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서버가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게 조금 다를 것 같고, 이 데이터를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뭔가 신뢰라는 단어를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다가오는 거죠. 이 데이터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위조하기 어렵고, 그리고 모든 컴퓨터가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의 생각 같은 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갱신할 거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갱신을 할 거냐, 그리고 빠르게 갱신할 거냐. 엄청 느리면 쓸모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서버들이 데이터 갱신 한 번 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면 너무 느리겠죠. 그러니까 이걸 블록 단위로 묶어서, 특정 규약에 따른 블록 단위로 묶어서 우리가 갱신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블록이라는 단위가 생긴 원인이에요. 그럼 이제 블록 단위로 처리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 블록을 왜 만들어야 되냐라는 질문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신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돈도 담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결국에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숫자들을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갱신해달라고 전 세계에 있는 서버에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요구가 블록에 담김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서버들이 데이터를 갱신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거기 써 있는 게 돈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갱신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돈을 누구한테 보낼 수 없다는 뜻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있는 문장을 갱신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돈을 보낼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블록이라는 게 계속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컴퓨팅 리소스가 들어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기를 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블록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그 사람들이 블록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라고 하는 뭔가를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와서 뭔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온라인이 돼서 하는 걸 텐데, 그 인센티브 온라인을 제가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서버들한테 돈을 주면 참 단순할 것 같은데, 블록체인이라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고 운영하는 노드다 보니까 누군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되게 재밌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여기 이미 돈이 들어있잖아요, 나의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숫자를 우리가 더해주자. 블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사람의 계좌에 플러스 1을 더해주자. 그럼 그 사람들은 원래 돈이 없다가 블록을 만들면 플러스 1의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을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블록체인이라는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구현되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해보면, 블록체인은 좀 기능적으로는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요소를 가지고 구현이 돼요. 첫 번째 요소는 아마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불리우는 이유일 텐데, 암호학이 들어가는데, 이 암호학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 암호학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해달라고 혹은 갱신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될 때 그 요청이 이 사람이 하는 게 맞냐 라는 것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소유권이랄까? 결국 원장을 갱신하겠다는 거는 내가 내 돈을 쓰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원장에 100원이 있는데 앞에 계신 우리 촬영자분께 내가 50원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촬영자분의 원장에 플러스 50을 해주고 제 원장에 마이너스 50을 해달라고 갱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갱신을 50원이 없는 사람이 남의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돈을 이 사람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암호학인 거죠. 암호학을 통해서 이 돈의 소유주가 이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P2P라고 불리우는 서버들끼리 어떻게 그 인터넷상으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기능들이 있고요. 서버들끼리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서버의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같은 데이터를 가지려고 노력할 테니까 서버들끼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주체가 돌리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 서버가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P2P라고 하는 피어 투 피어 그런 네트워크 기술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해볼까. 사실 뭐 원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장 기록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기록해도 돼요. 그런데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특징이 있어서 이제 주로 원장이라고, 영어로 레저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저장하게 되는데, 그거를 저장하는 방식이 각 은행마다 다를 거잖아요. 저희가 뭐 A은행에 1,000원이 있고 B은행에 1,000원이 있어도 A에서는 1,000이라고 쓸 수도 있고 B에서는 1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 단위가 1,000원이라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떤 형태로 저장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으로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처럼 뭐 우리는 1,000원을 1,000원으로 저장하겠다 혹은 1로 저장하겠다 이런 차이도 있지만, 뭐 흔히 샬딩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또 거기 안에서 쪼개서 어떻게 저장을 해볼까.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우리가 수정도 못하게 하고 계속 기록만 할 수 있게 만드는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기만 해요. 그럼 이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저장을 했을 때 조금 더 가볍게 서버 비용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가 컨센서스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건데,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들끼리 연결이 돼 있는데 어느 시점에 우리가 동시에 동일한 데이터를 갖게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컨센서스이고요. 그럼 거기에는 결국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하게 갱신하는 방법론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블록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블록을 누가 만들 거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 텐데, 원장에서 강제로 그냥 숫자로 플러스 1을 해줄 텐데, 새로 찍힌 숫자의 자산을 누가 가져가는 게 맞냐, 얼마나 가져가는 게 맞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이 이제 컨센서스인 거예요. 누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수 있게 유저들을 도와줄 거고, 얼마의 보상을 받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어느 주기로 데이터를 갱신하는 게 옳은가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컨센서스일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초창기 블록체인들은 이 4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주로 돈을 보내고 받는 데이터베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거고. 근데 그러다가 하나의 요소가 추가가 된 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건데요. 돈을 단순하게 보내고 받는 원장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원장, 뭐 예를 들면 더치페이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더치페이를 5번을 긁는 것보다 1번을 긁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5개가 갈라지는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현해낼 수 있을까? 기존에 있는 굉장히 단순한 분산 원장을 조금 더 복잡한 기능들로 갱신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고요. 뭐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처리 방식으로 각 프로토콜마다 자기들의 원장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어느 스크립트를 짜서 어떤 형태로 짜서 갱신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요소가 합쳐지면 또 다른 이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블록체인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이 요소에서 한두 개씩 바꾸면 새로운 체인이 나와요.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를 바꾼 체인도 있고 2개를 바꾼 체인도 있고 3개를 바꾼 체인도 있어요. 다 바꾼 체인도 당연히 나오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왜 그걸 바꾸고 싶어 했을까 이거든요. 어떤 컴포넌트 하나를 바꿨을 때 5대 원소 중에서 하나의 원소를 바꿨을 때 기존에 있는 체인에서 새로 나온 체인은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가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체인들에 대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가장 유명할 텐데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추가하면서 이더리움이 된 거고,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비트코인은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이더리움은 돈을 조금 더 복잡하게 처리해서 주고받을 수 있다의 차이가 생기죠. 그리고 이더리움하고 또 비교해 볼 만한 것이 솔라나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솔라나는 이더리움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하베 알고리즘을 바꾼 부분인데,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우리가 갱신할 때 조금 더 빠르게 갱신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차이점은 이더리움에서 속도 때문에 문제를 겪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초창기 블록체인들이 기존 산업에서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느리다, 실제로 결제로 쓸 수 없다 라는 부분들을 솔라나가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솔라나 위에는 사람들이 쓰는 거래소도 올라가 있고 뭐 다양한 페이먼트들도 올라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요소가 바뀌었을 때 이들이 이 요소를 왜 바꿨을까를 잘 판단해 보면 그 체인들이 풀고 싶어하는 마켓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그 마켓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이들이 기존에 있는 체인을 이렇게 바꿨구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5개 요소에서 내 마음대로 골라서 바꿀 수 있으니까 체인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 자체가 뭔가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거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나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고,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걸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구나 라고 결론이 나시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가 블록체인 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관찰을 하시면서 우선 내가 녹아 들어가고 나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접근하기 시작하시면 조금 쉽게 이 기술이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은 주로 자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가 이렇게 어려워? 사실 일반인들이 뭐 마진 거래 이런 걸 하진 않잖아요. 많이 하지 않고 학교에서 우리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근데 그런 것들만 뉴스에 나오고 자료들이 보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춤을 추는 사람이라면 춤추는 사람들 중에서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는지를 보자고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메타버스 세상에서 캐릭터들이 추는 춤, 그것도 많이 토큰화해서 지적 재산권으로 팔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 메타버스 상에서 내 캐릭터가 춤추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질 거고, 거기서 내가 소비한 시간이 같이 있어질 텐데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블록체인은 정말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나왔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산 말고 일단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제일 많이 고민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크립토라는 업계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